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매우 기괴한 상황. 방통위원장의 지명도 하기 전에 청문회 정국이 돼버린 이동관 특보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야당은 이 특보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동관 특보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이미 전국에 뇌관이 된 모습입니다. 공황장애라면서 보석 허가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구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유족들은 박희영 구청장이 공황장애라면 유가족은 살아 숨쉬는 시체라면서 울분을 토했는데요. 관련 내용까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6월 8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선관위 자녀 티켓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시도 정황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오염수 방류를 다룰 특위를 꾸리고 청문회도 할 계획입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왜곡 과장됐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차관을 대폭 교체하면서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경기 분당 순회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거꾸로 운행을 해서 시민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났던 에스컬레이터는 한 달 전 이상 없음 판정이 나왔었는데 안전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에 한정해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역전세 상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에 5년 전부터 시행됐던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 달 말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세청이 국산차 세금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조치로 세금은 결국 늘어나게 됐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에 오른 김은중호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탈리아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새벽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거진 간부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시도 정황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두고도 국회 차원의 검증 특위를 꾸리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결국 접점을 찾았습니다. 조사 범위에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물론 북한 해킹 시도 은폐 의혹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인사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방류가 임박했던 관측이 나오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청문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수 특위는 마찬가지로 다음 주 중으로 특위 구성에 관한 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해서 그 이후에 양당에서 특위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모든 사안을 규명하자는 여당과 간부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하자는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서 각자의 실익을 챙기면서 합의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감사원 감사 수용 등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려는 국민의힘과 정말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황골탈퇴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부각하려는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대 양당이 손을 잡으면서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와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안건은 다음 주 본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관위 관련 사안을 먼저 다룰지 아니면 오염수 문제에 우선 방점을 찍을지를 놓고는 입장차가 여전해
세부 사항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도 예상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KBS 김희철 사장이 정부가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철회한다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분리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만큼 이행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전기요금과 같이 내던 KBS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한 지 사흘 만. KBS 김희철 사장은 정부가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처리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분리징수가 도입되면 6,200억 원대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거고 공적 책무를 이행 못할 상황으로 직결될 거라고 주장하며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자신이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겁니다. 또 공영방송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논의 과정에서 KBS가 철저히 배제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동시에 KBS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신료 징수 방안 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KBS에 원하는 건 분리징수, 즉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라는 거라며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국민이 원하는 일인 만큼 계속 이행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KBS 사장 사퇴를 위해 국민 토론을 한 게 아니라며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환경이 많이 변했고 공영방송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재원은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공감대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수신료 징수 방안은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압박 수단이 됐던 만큼 일각에선 또다시 언론 길들이기가 시작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집중 부각하면서 내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물망에 오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유력 언론인들을 퇴출시킨 언론 탄압의 선봉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 특보의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동급생을 폭행했는데도 이 특보의 압력으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정권 핵심 실세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같은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때보다 강도 높은 학폭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는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아직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이 공식 발표된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른바 방송 정상화를 위해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수적인데 민주당이 내정 소식에도 과민 반응하는 건 그만큼 이 특보를 두려워한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민감한 학교폭력 이슈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학폭 문제가 우리 국민들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폭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안 좋은 이런 진술이나 증언이 나오면 당이 상당히 곤란에 처하는 건 맞죠. 그래서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인 오는 7월 말 전에 방통위의 새 수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과 맞물려 방송정책 현안을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방통위원장 지명 전부터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왜곡, 과장됐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직 내정도 안 됐지만 이 특보의 해명은 대통령실을 통해서 배포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 용지 8장 분량의 글을 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송구스럽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무차별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이라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특보는 유포된 학폭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친구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하고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주장에 대해 물리적 다툼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가해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측은 이미 2011년 사과와 화해를 했고 졸업 후에도 친한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벌 없이 전학으로 사태를 봉합했다는 의혹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이자 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였다며 입시 불이익 우려에도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이라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압 행사와 학교 이사장 회유 등 모든 의혹을 반박한 이 특보는 2019년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선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응할 가치도 못 느꼈다며 방송의 자정 능력 제고가 시급한 걸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특보의 해명은 대통령실을 통해 공유됐는데 대통령실은 특보라서 전달 배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언론개혁의 적임자로 이동관 특보를 낙점한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경기 분당선 순회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을 하면서 시민 14명이 다쳤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용객들이 겹겹이 깔리면서 평온했던 출근길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먼저 임형준 기자입니다. 출근길 인파가 몰리는 분당선 순회역.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돌연 방향을 바꿔 아래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갑작스러운 역주행에 당황한 시민이 연신 헛발질을 하고 중심을 잡아보려 애쓰지만 겹겹이 밀려오는 인파에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깔리고 맙니다. 뒤엉킨 사람들의 떠밀린 시민이 반대편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튕겨나가는 위험천만한 순간도 포착됩니다. 사고가 난 건 아침 8시 20분쯤 출근길 이용객들로 역사 안이 가장 붐비던 시간대입니다. 이거 심장이 발랑발랑 뛴다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거. 나 지금 땀이 날라 그래. 갑자기 소리가 와 하고 크게 나길래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다 봐서 이때 차라리 걸어 올라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현재 운행이 중단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다른 출구를 이용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3명은 허리나 다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주변 시민들이 몰려 넘어진 시민들을 일으켜주고 대피를 도왔고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벌어진 역주행에 평온한 출근길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누군가 임의로 수동 조작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시 근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순회역 에스컬레이터는 한 달 전 안전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역주행을 방지하는 보조 브레이크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엔 3년 전 보조 브레이크 장치가 탑재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뒤로 밀릴 때 이상현상을 중단시키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나 이번 역주행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여럿이 다치는 것을 막지 못한 건데 이런 문제는 앞선 안전진단에서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해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보수업체 역시 지난달 10일 월간 점검에서 양호로 판단했습니다.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리가 소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점검이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 점검 주기가 오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와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철도사법경찰대와 한국승강기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음 주 정식으로 원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중단에 이어서 정권 심판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으로 근로자위원이 한 명 빠진 최저임금위는 회의는 열었지만 노사 간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강경한 대정부 투쟁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퇴하라! 이정식은 사퇴하라! 투쟁! 정부가 최대 산별노조의 간부들을 과잉 진압하고 머리를 다친 사무처장을 구속했다며 한국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공권력을 무기로 굴복을 협박하는 정부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적당히 구술하거나 그도 아니면 두들겨 패서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법과 원칙의 승리로 자평하는 정권이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협박이며 위력에 의한 폭력이다. 경색된 노정 관계 속에 열린 최저임금위에선 노동자위원 측의 유감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되면서 노동자위원 한석이 공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위원 측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 책임이 있다며 김 처장을 석방해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위원을 석방하십시오. 최저임금 위원회가 보증을 서면 될 것 아닙니까? 석방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규칙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 공석 시 교체나 대리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조는 일단 김 처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놓고도 대립이 예상됩니다.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놓고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당분간 험난한 대화를 예고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서 그간 유지해왔던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도 노사 간 대화도 모두 중요하지만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10달간 이어온 전세 사기 특별 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검거된 피의자는 3,000명, 구속된 인원만 300명에 달했는데 피해자 절반이 20, 30세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에만 모두 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전세 사기 범죄. 현재까지 전세 사기 관련자로 검거된 피의자만 2,895명, 구속된 사람은 288명입니다. 불법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전셋값을 허위로 부풀려 계약을 맺도록 도운 감정사 등 531명이 포함됐고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총책도 검거됐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 사건의 총책을 구속하면서 주요 피의자들을 범죄 집단 조직죄로 의율하여 추가 검거하였고 사망 악성 임대인 사건 관련자 총 3명을 구속하였으며 이번 특별 단속에는 공인중개사와 건축주,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한 31개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6개 조직은 단순 가담자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 집단 조직 혐의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전세 사기 피해액만 4,500억 원,
화살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사회 초년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0대와 30대 피해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10개 가운데 6개로 다수였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의심 사례 1,300여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봤더니 서울 강서구의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처벌 수위를 높여 이번 기회에 전세 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요. 경합범 가중을 통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고 있습니다. 구형에 미달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있고요. 정부는 다음 달 24일 전세 사기 특별단속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최근 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는 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DSR 규제에 의해서 대출 자금 융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 반환하는 요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주택 관련 또는 금융 관련해서 일반 대출을 일으키는데 DSR 규제를 완화한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DSR 규제는 일관되게 저희들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다음 달 출고되는 4,200만 원 현대차 그랜저 승용차의 세금 부담이 36만 원 늘어납니다. 어제 분명 국세청의 국산차 과표 조정으로 세액 부담이 줄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상하죠. 하루 뒤에 기획재정부가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 달 말로 종료하면서 결과적으로 세금이 늘게 된 겁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가 세금이 더 많은 역차별을 개선하기로 하고 국산차의 과세 표준을 낮게 조정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18% 하향되면서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금은 다음 달부터 54만 원 인하됩니다. 국세청의 세금 인하 결정 하루 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 달 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3.5%의 개소세 탄력세율은 다음 달부터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면서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인하 혜택은 다음 달부터 사라집니다. 공장 출고 가격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 원 늘어나는 대신에 과표 조정으로 54만 원 줄어 최종적으로 36만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의 정책 목적은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러시아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대형 댐이 파괴되면서 이 일대 마을이 물에 완전히 잠긴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했지만 이 지역의 피해 상황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헤르손주 드니프로강의 카호우카 댐이 파괴되면서 강 인근 마을이 홍수에 의해 침수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집과 건물들은 지붕만 남긴 채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고 공원과 토지, 사회 기반 시설, 농장까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댐 하류에 있는 코르순카 마을에
홍수 전 모습입니다. 댐이 터진 뒤 같은 마을의 모습은 온통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레시키타운의 모습도 홍수 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위성사진 속에서 푸르게 보이던 곳이 모두 물에 잠기며 어둡게 보입니다. 카호우카 댐 붕괴로 인한 홍수는 이 지역이 1년 이상 폭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겪은 비참함을 가중시켰고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Потрібно, щоб міжнародні організації, такі як Червоний Хрест, негайно долучилися до рятувальної операції та допомогли людям саме на окупованій частині Херсонщини. 관리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강 양쪽에서 주민 4만 천여 명이 홍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 중 4천 명 정도만 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고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댐 파괴의 배후는 러시아가 분명하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군이 3개 주요 축을 따라 공격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대반격이 시작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엘리트 계층에서 승전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 수식통들을 인용해 현지 정재계 엘리트들이 전쟁 피로감을 느끼며 종전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낙관적인 사람들조차 승전이 아닌 무기한 휴전을 의미하는 분쟁 동결을 최우선 결과로 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에 오른 김은중호가 내일 새벽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두 팀 모두 수비가 강한 만큼 세트피스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피파 주간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2대회 연속 결승 진출을 노리는 김은중호가 이탈리아와 대망의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 브라질과 잉글랜드를 꺾었습니다. 이탈리아는 5경기에서 11골을 넣고 6골을 실점했습니다. 8득점 5실점의 김은중호와 실점은 비슷하지만 공격력에서는 더 앞서 있습니다. 첼시 입단에 레딩으로 임대된 장신 미드필더 카사데이는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인 6골을 넣으며 우리 대표팀의 경계 대상 1호가 됐습니다. 김은중호는 지금까지 공격을 앞세운 팀을 상대로 더 잘 싸웠습니다. 수비를 단단하게 한 뒤 역습을 노리는 전략이 먹힌 것입니다. 그런데 높이와 힘이 강점인 이탈리아도 우리와 비슷하게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두 팀 모두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면 관건은 세트피스. 알고도 못 막는 게 세트피스잖아요. 이승호 선수의 킥부터 시작된 최석현 선수의 머리라든가 또 이영준 선수의 또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세트피스는 결국 집중력 싸움이고 위치 전정 싸움이고 그렇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해외 주요 베팅 사이트들은 이탈리아 승리의 1.7배, 우리나라 승리의 4.7배 정도의 배당률을 책정하며 이탈리아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2002 한일 월드컵 16강에 이어 또 하나의 잊혀지지 않을 명승부가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거리 응원이 내일 새벽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준결승 이탈리아전 경기는 오전 6시부터 시작합니다. 축구대표팀 서포터즈 붉은 악마가 진행할 이번 거리 응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합니다.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 오늘 오후 4시부터 3시간 정도 천둥과 번개, 강한 소나기를 동반한 1cm 굵기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YTN에 영상을 제보한 시청자들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번개가 쳤고 거센 비바람과 함께 우박이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금 시간이 지난 뒤부터는 엄지손가락 크기의 큰 우박들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충북 일대에서 발달한 구름에서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많은 식당에 가면 이 반찬 재사용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반이 점검을 했더니 이 반찬 재사용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치의 재사용 빈도가 높았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식당 한쪽 구석에 놓인 김치통. 손님상에 나갔다가 남은 걸 모아둔 겁니다. 아무나 다 버리는데 김치는 진짜 김치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찌개는 어디가 나가니까 김치찌개하고는 김치는 좀 낫다. 식사 중에 일부러 찢어서 표시한 김치와 어묵. 식사가 끝나자 주방에서 다른 손님상에 오를 접시로 갑니다. 선생님 폭탄은 왜 떼지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뗀 겁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반찬이 많이 나오는 기사식당 등 한식류 제공식당 220여 곳을 점검했더니 8곳에서 반찬 재사용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김치를 다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료가 비싸다 보니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워서 대부분 모았는데 그거를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김치찌개 또는 김치국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마약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이 필로폰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투약자 중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버스터미널, 한 남자가 서류를 전달해달라며 운전기사에게 큰 봉투를 맡깁니다. 버스는 2시간여 뒤 대전 복합터미널에 도착했고 누군가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봉투 속에 든 물건은 서류가 아니라 필로폰 마약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공급체 김모 씨 등은 전달받은 필로폰을 모텔이나 주거지에서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되팔았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32.41g으로 1000번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범행 기간을 볼 때 이보다 2배 가까운 필로폰이 이미 유통됐을 거로 추정됐습니다. 투약자는 세 번째 적발된 70대 요양병원 의사에서 같은 범죄로 형을 살다 가출소한 3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버스 화물을 가장한 마약 전달은 오래된 수법이지만 필로폰 같은 고가 마약 거래에 여전히 악용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화물로 붙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면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가는 고속버스 기사에게 화물로 붙이고 바로 받아가는.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한 마약 공급책과 판매책 등 6명을 구속하고 투약 의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추가 거래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금 내정설만 나왔는데요.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동관 특보 임명으로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동관 특보를 즉시 해촉하고. 제 이력은 사실은 딱 2줄입니다. 하나는 동아일보 기자,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참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속된 말로 꼬붕이죠. MB 정권 시절 언론 장악에 앞장섰던 인물로 윤석열 정부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행보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폭력이 사유가 돼서 기록돼서 갔습니까? 아니죠? 그냥 간 거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도 열지 않았는데 무슨 내용을 거기다 기재를 해요?
네, 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아직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된 것도 아닌데요. 순식간에 지금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지금 아들의 과거 학폭 문제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2011년에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이제 자립형사립고 네. 하나고 이제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에 이제 재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 폭력이 있었다. 가해자가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었다는 게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나온 거는 2015년에 이제 서울시 이 교육청의 국정감사 때 그때 이제 특히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이 아마 전교조 쪽 출신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이거를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슈화가 됐죠. 그래서 2015년에도 좀 많이 이슈화가 됐고 2019년에는 MBC에서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루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이게 재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혹이 2015년 서울시 의회 그 특별조사에서 처음 제기가 됐고요. 당시 국정감사장에서도 의원들 집중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이 장면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자녀 그 학교에 재직했던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 자녀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하나고등학교에서 은폐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아니, 학교에서 은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폐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은 학폭위를 개최해야 됩니다. 개최했습니까? 3월 말에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요. 개최했습니까? 학폭위를 개최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2011년에 있었던 일이 2015년 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질의가 있었던 건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뭐 학교 폭력이 있었으면 학폭위가 열리고 그리고 그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고 전학 처리됐다. 이 문제가 좀 부각이 됐었어요. 그 학폭위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의 문제는 저기에서도 이제 그 당시 교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2011년 사건인데요.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실제로 발효돼서 이런 사태가 생기면 학폭위를 열고 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내리고 그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건 2012년에 발효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제도적으로 학폭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었고요. 학교폭력 대응 지침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그 학교폭력 대응 지침에 따르면 오늘 이동관 특보가 낸 입장문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싸움이 났을 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피해자 일 받아들여서 화해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학교폭력 대응 지침에 따르지 않고 담임 선생님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 만약에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학폭위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를 가지고 은폐했다는 걸로 몰아가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2015년에 이제 저렇게 아까 나온 것처럼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전교조 출신 국회의원께서 질의를 한 것이고 실제로 관련돼 가지고 저 교감 선생님이 업무방해로 고발도 되고 그랬어요. 다 무혐의 처리됐던 사안이고 무혐의도 여러 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을 장문으로 내면서 이런저런 팩트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다소의 억울한 측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공방은 시작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또 해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벌써 이제 10년도 다 지난 일이 다시 부각된 건 아무래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태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순신 검사 특권진상조사단 TF의 단장을 맡기도 했던 강덕구 민주당 의원, 교육위 소속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학생 진술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학폭 가해 사건 중에서 아빠 찬스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끝판왕이었다고도 말할 정도입니다. 300번 이상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면서 폭력에 폭력을 가하고 친구들을 이간질시키고 준협박과 고문을 일삼고 친구들 종처럼 부리고 그리고 구국무도한 학폭 왕의 끝판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 피해자들의 진술서에 담긴 내용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그 진술서는 이미 언론 보도로 다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에요. 그 진술서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뭐 강덕구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머리를 잡고 책상에 300번을 이렇게 쿵쿵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세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정신이 아니죠. 그냥 300번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글쎄요, 이거를 학폭위를 열지 않고 전학시키는 게 맞나? 저는 이건 아예 기소를 해야 돼, 수사를 해야 될 수준이라고 봐요. 이 정도면, 이 정도 폭력이면은 뭐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300번이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이동관 특보 얘기가 나온 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벌써 이제 웬만한 내용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게, 제가 몇몇 언론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피해 학생을 직접 찾고 있어요, 지금. 피해 학생 이제 이미 다 성인이 됐겠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쉽지가 않다. 예. 보복이 두려워서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후보가 임명이 되면은 후보자로 임명이 되면 청문회에 나올지 뭐 아니면 증언을 할지 뭐 언론을 통해서 익명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후보자 자격이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예. 자, 강덕구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한 4명 정도 된다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야당의 공세는 뭐 시작 단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명이 되고 임명이 돼서 청문회를 열리게 되면은 의혹이 더 불거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나올 이야기는 다 나와 있고요. 이미 다 나왔다고 2015년에 보십니까? 아까 나온 그 국정감사 때 일부 이야기가 돼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2019년에 MBC의 스트레이트에 또 보도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 논란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한 건 서로 간의 주장과 입장, 그다음에 명확한 자료들이나 팩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이른바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이제 증언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피해자 중에 상당 부분은 나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해했다. 지금은 난 원망하지 않는다.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증언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못 찾는다는 것은 야당 쪽에 찾으려니까 찾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관계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때 당시 어떻게 화해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러한 팩트 체크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서로 간의 주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돼서 청문회가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여야가 서로 공수교대를 하면서 논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뭐 사실만큼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건 달리 없기 때문에 사실 체크를 하면 분명히 좀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특보도 사실 지금 지명이 아직 안 된 상태니까 의혹이 불거져도 대응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되니까 오늘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내용을 보시면, 자, 일단 그 심각한 학교 폭력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게 일방적인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 졸업 후에도 좀 연락하는 친한 사이였다.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해명을 냈고요. 그다음에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전학으로 사태가 봉합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전학은 퇴학보다 한 단계 낮지만 이게 중징계다. 내가 입시에 불리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선도의 결정 내가 조건 없이 수용했다. 자, 이런 입장으로도 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압박을 가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자, 당시 그 김승유 이사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자, 이런 해명, 주요 해명을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 자, 어떻습니까? 의혹 해소에 충분한 해명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3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한테 이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김승유 이사장이 하나지주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이사장이지 은행업 하시는 분이에요. 금융권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야, 우리 아들이 때렸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 하나지주 회장한테 전화하면 압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YTN에 대해서 보도에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YTN 사장한테 전화합니까?
예, 그 보도를 한 기자한테 전화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여기 담임한테 전화를 해야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은 이게 무슨 해명입니까? 그러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잘 처리해달라, 우리 아들 별 문제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네, 이거를 문제가 있을 때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하는데 이게 좀 해명이 상식적이 그게 그런 거죠. 이거 하나 금융권에 계신 하나지주 지금 그룹 경영으로 바쁘신 분한테 왜 이런 걸 전화를 하나요? 이거는 네. 청탁이나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있었던 처벌 없이 전학으로 사퇴를 봉합을 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학폭위가 안 열렸잖아요. 지금 이동관 특보의 주장은 이게 과장됐다라는 거예요. 이 진술서도 심지어는 풍문으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게 과장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과장됐으면 학폭위를 열어가지고 진실을 그때 밝혀야죠. 그때 이게 우리 아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그때 열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게 과장됐고 학폭위를 안 열었던 게 정당화됩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내용, 이 실제 있었던 폭력들이 대부분 사실이니까 이거를 반박을 못하고 이게 급하게 전학을 간 거죠. 그래서 학생 기록부에 기록이 안 남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상호 간의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은 들여다봐야 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진술서에 그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300번을 머리를 책상에 찍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방적 가해가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동관 아들도 300번 머리 찍혔습니까? 그러면 상대방한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저항을 하다가 뭐 물리적으로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거를 가지고 지금 상호 가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졸업 후에도 연락하는 친한 사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4명 가해 피해 학생 전체가 다 그럴까요?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렇다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와 폭력이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김준일 에디터는 충분한 해명이 안 됐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김근식 실장님은 직접 이제 해명을 좀 들어보셨다 그랬잖아요.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세 번째 김승희 이사장한테 전화한 건 제가 봐도 부적절한 겁니다. 네. 이건 뭐 누가 봐도 자녀의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나 최소한 많이 해도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A가 맞죠. 예. 그러니까 근데 아마 이제 당시 MB 정부에 이제 이동관 당시 수석이 있었고 그 하나구미의 김승희 이사장은 또 MB 정부 때 굉장히 또 그 절친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잘 알았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편한 사이니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뭐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나머지 두 개는 저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제가 알기로 이 이동관 특보의 아들 이 당사자가 복싱을 당시 고등학교 때 했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몸집이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또 이게 한참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진 거죠. 싸움이 벌어진 과정에서 이제 복싱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이 좀 많이 맞지 않았을까요? 제 추측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걸 됐는데 바로 사과했고 하해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폭위를 열 필요도 없었고 학폭위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2011년 당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선도위를 열어서 전학이라는 건 사실은 그 퇴학 조치 다음으로 가장 큰 중징계입니다. 아마도 정순신 당시 본부장 같은 경우도 이런 학폭위를 열어서 학생기록부에 기록을 남길 정도로 중징계를 했던데 이걸 기록에 안 남기려고 아빠 찬스나 아빠의 그 법조계 경력을 이용해서 계속 소송전을 벌인 거 아닙니까? 예. 이동관 특보는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소송을 하지도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그냥 전학을 간 거예요. 당시 하나고에서 다른 데 전학 갔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큰 걸 포기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1번, 2번 같은 경우 저는 충분히 이동관 특보의 말에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김승희 이사장한테 전한 건 제가 봐도 그건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저는 무슨 압박을 하거나 무슨 청탁을 위한 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이 지명 전부터 굉장히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다른 속내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이동관 특보의 설명이라든지 그쪽에서 해명하는 내용들 좀 전해 들어보면 문제가 되는 이 발단이 하나고의 그 당시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학폭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고의 무슨 편입 부정 비리 이런 것들 폭로한 교사 선생님이 계세요. 전모 교사라고. 이분이 정교조 핵심 출신 인사입니다. 지금 하나고에서 그때 징계도 받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2020년에 그 열린민주당으로 당선됐던 비례로 당선된 교사 출신의 강민정 의원의 보좌관으로도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이재명 지지 칼럼도 계속 썼던 분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분이 계속 폭로하면서 MBC 또 방송, 야당, 민주당에서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 측면도 분명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학교 폭력 문제가 지금 워낙 불거져서 그렇지 야당이 처음에 이제 제기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장 수장이라는 거는 뭔가 좀 중립적으로 방송 환경을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홍보수석도 하고 대변인도 한 이 직함으로 적절한가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대하고 2대가 최시중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첫 단주부터 잘못 끼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종편 승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방송장악 이동관 당시 이제 대변인이나 홍보수석하고 같이 이제 했다라는 의혹들이 있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예를 들면은 이호성 교수 성대 그리고 이제 한상혁 뭐 지금 뭐 편향성 논란이 있지만은 이제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몸담지 않은 사람을 하는 게 원래 관례였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누구였죠? 그 이정재 의원 빼놓고는 이를테면은 저기 정보통신부 차관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사회의 이 복잡한 이 통신사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방송사들의 이런 이해관계나 뭐 정치권의 외압 이런 거로부터 중립적으로 하라고 최소한의 요건들이 그래서 당적 정도는 가지지 마라. 이게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식을 또 이제 그게 좀 바로 잡히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편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 검찰 수사로 봐야 되겠지만 그게 편향성이 있으면은 본인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은 편향성 없는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방송장악으로 그때 얼마나 많은 해직 기자들이 나왔고 이 뭐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그걸 다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라는 게 알려져 있고 YTN에서도 많이 잘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KBS, YTN 등등등 해가지고 이거를 왜 다시 지금 왜 뭘 잘하는지 지금 뭘 이제 그 주특기를 지금 다시 방송장악으로 보고 지금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맞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근식 전 실장님, 편향성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통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정권 입맛에 맞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것이 논란이 됐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지금 면직 처리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그 경계심과 감안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동관 지금 특보에 대해서 이 방통위원장 임명 내정설이 나오니까 반대를 지금 미리 해서 사실상 이 학폭 문제를 지금 이슈화시키고 있는 건데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해라는 게 이제 대변인하고 홍보수석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잘 아시지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언론사를 떠받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갑이 언론사고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을이죠. 보도 잘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보도를 좀 우호적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서서 방송을 장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시에 방통위원장은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동관 당시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하면 방송을 장악할 것이다. 이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물론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특히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노영방송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특정 방송사가 일정 정도의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련의 그런 그 장악에 의해서 진행된 건 또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한 또 방송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치적인 프레임 가지고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실제로 지명이 된다고 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논리를 가지고 저는 서로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MB 정권 때 언론 정책은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있으면서 그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이동관 지금 특보는 당시에 대변인이고 홍보수석을 했습니다.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방송 장악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들여다봐야 된다. 아들의 학폭 문제도 또 편향성 문제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대통령실 자 이게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지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진실 공방이 있다 보니까 매우 기괴한 상황이다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자 지금 야권에서 사퇴하라 이런 요구도 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낙마를 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좀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요.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 기괴한 상황이다 저 말은 국민들이 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기괴하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다면 운 띄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저도 뭐 오랫동안 봤는데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운을 띄워놓고 지금 이렇게 간보기를 하는 건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1주, 2주예요. 그러니까 보통 특별 공직 자리에 이렇게 운을 띄워보는 게, 그리고 여론 동향 보고 이제 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근데 지금 한 달,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꼭 임명을 하고 싶어하는 막 그 마음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래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운을 좀 띄워봤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그러면 대충 언론들이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이동관 이 특보는 이미 한 달 동안 이미 대부분 잘못한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괴하다라고 보고 네. 빨리 그럼 임명하십시오. 그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그리고 더 웃긴 근데 거는 빨리 임명을 하려고 해도 예. 지금 전임 방송통신위원장 뭐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임기로 보면은 7월 말인가요? 그렇죠. 말까지인가요? 7월 말입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청문회를 잘못하면 2번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될 수도 있죠. 예, 이때 뭐 가처분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미 한상혁을 내보내기 전부터 이미 내정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는 건지가 이제 너무 투명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뿌렸어요. 자, 보통 본인이 할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페이스북에 하거나 이동관 특보 아니면은 블로그에 쓰거나 아니면 좀 옛날 분이니까 팩스 보내면 됩니다. 기자실에다 기자실에 팩스 있잖아요. 네. 사회부나 정치부에.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왜 뿌려줍니까?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괴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은 마음에다 염두에 있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모든 편의까지 다 제공을 해주면서 마치 이게 우리랑 관계도 없고 임명도 안 됐는데 이렇게 난리를 친다. 임명 안 됐는데 그런 걸 왜 하나요? 왜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임명을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보낸 건요. 예. 대통령실 특보잖아요. 상근직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지금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뿌린 거죠.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볼 때 시비를 거는 건 좀 지나친 경고한 오늘 보이고요. 대통령실에서 또 특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요, 입장문을 그럼요. 배포했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자 김근식 실장님, 오늘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장해찬 최고위원 얘기를 네. 들어보면 여권 내에서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뭐 증언이 추가로 불거지거나 이러면 현 정권의 지지율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이슈죠. 예. 왜냐하면 정순신 본부장 낙마 때 워낙 이게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금도 학폭에 대한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오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명이 돼서 청문회를 거칠 때 청문회에서 피해 학생이 나와서 정말 있는 그대로 지금도 그 분을 못 사귄다든지 지금도 억울해하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있다는 그런 어떤 증언이 새롭게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견뎌내기 힘들죠. 예.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 수석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내정서에 나왔기 때문에 이동관 특보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계속 해명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팩트에 관한 자신감을 저는 가졌기 때문에 오늘 장문이 입장을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팩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 지주의 그 김숙 이사장한테 전화한 건 제가 봐도 적절한 표현은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는 지금 팩트를 놓고 논란을 충분히 벌일 만한 내용이고 예. 팩트 체크와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를 계속 키우고 처음에 발화시킨 전교조 출신의 제2교사의 행적을 보면 이 부분에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자체를 놓고 이동관 특보가 아예 이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당에서 그걸 뭐 좌절시키거나 아니면 이걸 미리 봉합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순신 본부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폭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것을 아버지의 법조인이라는 그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소송을 끌어감으로써 이걸 계속 연장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거죠. 이동관 특보의 학폭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일단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거고 물리적 충돌에서 좀 많이 가해를 했던 입장이었고 예. 몸싸움 과정에서 이제 피해가 있었던 걸로 이제 발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차관 교체 인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때 같이 임명될 가능성이 좀 클까요? 그건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예. 7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지명을 하면요 진짜 청문회를 2번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건 사실은 뭐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서 고민하는 것은 6월 말 7월 초로 지명 시기를 맞추는 것이 그러면 7월 말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청문회로 임기를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지 저울질하면서 간을 보는 건 절대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이 부분도 논란인데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희철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분리징수 이거 철회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대통령실은 이거 두 개는 별개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견상으로는 맞죠. 별개가. 예, 별개가 맞은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검색어로 KBS 사장 사퇴 요구 이거를 검색을 해봤어요.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대충 한 10몇 번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KBS 사장 하라 한 게. 그러니까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청문회 자리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퇴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압박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KBS 사장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압박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별도의 얘기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미 내부 구성원들도 KBS 내부 구성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사장이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표현으로 이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거를 수신료까지 이제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는데 안 나오니까 2번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져서 안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신료 분리 징수까지 이제 나왔다라는 거고 수신료 분리 징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거는 또 별도의 테이블인데 네.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결정했으니까 여론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간다?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고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공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분리 징수 문제는 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김희철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처리하면 내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뜨악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사퇴 요구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희철 사장이 지난번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임하면서 계속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방송국에서 이른바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련에 의해서 노영방송이라는 국민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논란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물러나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다 직권남용으로 걸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전혀 별개 사안인데 분리징수라는 것은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대통령에서 이 결정을 내린 데에는 국민 제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 같은 이 주제로서 분리징수 이슈를 올려놨고 거기에 참가하신 분이 한 6만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96%가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BBC 같은 대표적인 공영방송도 2028년 시청료가 폐지되게 돼 있습니다. NH 같은 경우도 시청료 지금 그 납부하는데 반대 운동에 거세게 일어서 심지어는 그 TV를 파는 데에서 TV 회사에서 일단 공중파 TV를 안 보는 TV를 팔아니까 그 날개도치 팔린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료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도 예. 공론화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대통령에서 하는 것은 시청료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강제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전기요금에다 붙여가지고 하니까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분리하자는 거거든요. 예. 이걸 왜 KBS 사장이 자기 사퇴랑 연관을 짓습니까? 저는 이걸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퇴랑 연결시킨 기자회견한 건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죠. 예, 전기료에 처음에 이제 합산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합산이 돼서 KBS가 이 제도로 지금 유지가 되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앞서 별도의 좀 토론이 필요하다 얘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분리징수 문제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하는 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예. 1994년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게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 헌법재판소에 2차례 갔는데 다 문제 없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헌으로 이제 네. 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분리징수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KBS가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구를 운영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2천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신료 지금 받는 게 7천억 정도거든요. 지금 네. 거치는 게.
이게 1981년에 2,500원이 된 다음에 지금 한 번도 안 올랐어요. 지금 40년 동안.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 임상안에 대해서도 사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분리징수를 하는 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동유럽 국가들이나 유럽에도 이거를 그래서 이탈리아나 이런 데 합산 징수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이거를 별도의 조직으로 하면은 이거는 낭비만 더 된다.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 이제 공영방송이 필요하냐라는 뭐 얘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 안 본다, 나 OTT 본다 이런데 왜 이거를 봐야 돼? 라고 하고 그런데 오히려 OTT가 그렇게 다 득세를 하니까 그런 데서 안 만드는 거를 만드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사실은 같이 논의를 해야 돼. 그리고 이거 수신료 인상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여론조사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공론조사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국회의원들 다 숫자 줄여야 된다라고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공론조사 하고 나니까 오히려 유지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가 더 훨씬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들어보면은 없애는 게 합리적인 것 같으면 국회의원 100명으로 하면은 상임위에 한 상임위에 6명이면 6명이서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임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걸 말로 포퓰리즘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6만 명의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최소한 제가 설명한 요 정도의 정보는 두고 이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지 이게 제대로 된 조사하고 아예 없애는 뭐 수신료 없애는 방안까지 그러면 같이 테이블에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냥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포퓰리즘 중에서도 최고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시청료 폐지라든지 공영방송의 존폐 여부는 따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방송통신위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진짜 여야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지금 현대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 존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시청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저는 차라리 세금으로 그걸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꼭 절박하게 필요하다면 세금으로 하되 방송의 중립성을 확실하게 지켜야 되죠. 지금처럼 노영방송이라는 시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공영방송의 존폐 여부, 시청료의 폐지 여부는 따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분리징수만 지금 분리징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기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징수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KBS 사장은 내놓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자기 사퇴랑 연결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데요. 본인들이 공영방송이고 뭐 방송의 중립성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왜 대통령 단파를 하자고 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6만 명 중에서 96%가 분리징수 제발 좀 폐지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리징수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야죠. 그 국민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야지 사장님. 왜 대통령 만나자고 합니까? 오늘 진짜 KBS 자다 봉창 찍는 얘기예요. 네, KBS 보수 성향 이사들 4명이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건 내걸지 말고 그냥 같이 사퇴를 하자 이런 이제 의견도 냈습니다. 자,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리징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언론 길들이기의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한쪽에서 있고요. KBS가 좀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KBS가 시청료에 의존하면서 편안하게 방송을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것도 일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KBS가 KBS 1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KBS 2는 엄청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방만한 경영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 자구 내력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신료가 아니라 세금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하면 사실은 좀 흥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KBS는 KBS 2 같은 건 매각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는 광고대로 다 하고 그리고 또 KBS 이런 우리가 공영방송이니까 수신료 다 뜯어가고 그것도 강제징수로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리고 또 제대로 그러면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하는 일입니다. 지금 KBS2 매각해야 된다는 김근식 전 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저희가 정리를 짧게 하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TV 수상기의 존재 유무하고 상관없이 가구별로 부과를 해요. 이 수신료를. 그래서 거기에서 공영방송 재원을 하거든요.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분리징수도 마찬가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넓게 토론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KBS가 작년에 매출액이 대충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7천억 원 정도가 수신료로 거뒀습니다. 수신료로 거뒀는데
1981년 이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7천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규모에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김문식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죠. 그게 이제 KBS가 좀 방만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1986년, 88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 때 엄청 뽑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또 지금 정년 퇴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덜 뽑으면서 약간은 경영 효율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 자구책 같은 것도 KBS가 내놓는 것도 같이 좀 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타이밍에 이 하는 게 굉장히 하필이면 또 이동관 여기에다가 뭐 KBS 분리징수 이게 딱 그냥 속내가 너무 투명하다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좀 들여다볼 부분은 좀 많은데요.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볼 텐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죠. 하루 만에 오늘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유족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희영은 쪽각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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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청장, 전 용산구청장이 이 자리에 없는 거 확인되면 저희들은 내려가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은 어제 참사 트라우마로 인한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해서 결국 풀려났습니다.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저희 여기 있는 유가족들은 살아서 숨쉬는 시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여기 있는 유족은 살아서 숨쉬는 시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 자, 공황장애 때문에 수감 생활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유족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피해서 일찍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이겁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보석으로 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이게 이 논리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는 이 판사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은 보석으로 내보내줄 때는 주거지 제한이 있지 주거지 않습니까? 제한 아니면 특정 뭐 이를테면 병원 뭐 예. 어디 그리고 뭘 할 수 있고 누구 접견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거 조건을 걸거든요. 공황장애라고 하면은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집하고 병원에만 있어야죠. 왜 이거 출근을 합니까? 그럼 본인이 스스로 공황장애가 아니라고 뭐 치유가 되나요? 갑자기 업무를 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분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고 지금 뭐 정당을 떠나가지고 네. 예, 지금 얼마나 황당한 사람인지가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이런 분이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지역 구민에 대한 모독이고 유족들이 이 박희영 구청장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박희영 구청장 스스로 일단은 안 나오시는 게 맞고 좀 더 나가면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예. 자, 이렇게 구속 기간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직무 권한이 살아나는 건가? 국민들은 이 부분도 좀 글쎄요, 그 처음 부분이 보신 것 이제 같아요. 좀 논란이 돼서 아마 지방자치법에 그 부분은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구속 수감되면 권한 대행이 이제 대행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이 그렇습니다. 권한 대행을 하고 권한대행 있었죠. 체제였는데 이제 석방이 되니까 석방이 되면 또 예. 권한을 회복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출근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법적으로는 없는 거군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 출근을 왜 합니까? 그리고 출근을 했으면 나와서 공개적으로 해서 사과를 하고 또 유족들을 만나서 끌어안아야죠. 왜 도망가고 몰래 숨어 다닙니까? 저는 저 부분도 정치인 출신의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한 개인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황장애로 보석을 신청할 수 있죠. 그건 권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이 또 판결해 준 거니까 보석 신청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이후의 행태는 그 용산구청장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장본인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저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청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금 출근을 했다고 한다면 저 유족들의 아픔을 좀 끌어안아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책무일 텐데요. 오늘 앞에서도 시간을 피해서 들어갔고 9층으로 올라간 유족들도 만남이 불발됐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권의 내로남불의 어떤 증표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꼬리 자르기로 탈당했다. 징계도 안 했다. 이 박희영 구청장이 원래 국민의힘 소속인데 무소속으로 지금 탈당했거든요.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입장 안 밝히지만은 무소속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장을 좀 밝히죠. 공천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도 잘못했거든요. 지금 이 김남국 사태에 대해서.
또 이분이 수사받을 때 핸드폰을 바꿔서 냈어요. 송영길 대표 깡통폰 냈다고 막 엄청 비난했잖아요. 왜 바꿉니까 그거를?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끝판왕에 이분은 심지어 2차 가해도 했어요. 본인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아니 부모가 죽인 거지 뭐 왜 국가가 책임지라고 그래. 막 지인들이 그거를 다 공유하고 봤어. 그게 작년에 12월에 JTBC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모든 악행의 뭐 이제 잘못된 점을 다 총판인데 총합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좀 스스로 좀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박희영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유족들이 지금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근식 실장님,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네. 그것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 관할 행정 그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제가 보더라도 유죄 판결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어차피 유죄 판결이 나면 사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퇴하나 그때 재판의 판결의 결과에 따라 사퇴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답게 진짜 이태원 참사에 100명이 넘는 그 무고한 그 젊은이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부모 입장이라고 좀 돌이켜 본다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는 있죠. 전 보석 신청하는 것까지는 뭐 개인의 인권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또 법원이 발부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왜 그 다음날 새벽부터 몰래 그것도 도둑처럼 출근합니까? 유족들이 오늘 만나야지요. 만나서 저는 끌어안고 보듬어야죠. 왜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부모 입장으로 좀 돌아봐라. 이 얘기 좀 마음에 남네요.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를 마칠 때까지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경찰 출석 요구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같은 민주노총 산하단체인 금속노조는 내일부터 야간 문화제를 다시 열기로 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세 번째로 소환을 통보한 날, 건설노조 간부들은 경찰서 대신 노동절의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빈소 앞에 모였습니다. 오는 12일로 잡았던 경찰 출석 날짜도 다시 미뤘습니다. 양 조합원의 장례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상주로서 우리 유가족과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정을 맞춰서 자진 출두하겠다는 것을. 노조와 유가족이 장례 절차의 마무리 조건으로 제시한 건 양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 하나같이 정부와 경찰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로 경찰은 건설노조에 오는 14일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새로 통보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다른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말 경찰의 야간문화제 강제 해산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집회 참석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성추행도 저질렀다며 인권 침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애초에 야간 문화제를 열지 못하게 막은 것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거라며 문화제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 집회 원천 봉쇄하고 강제 해산이 절대로 적법한 그런 공무 집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으로도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이에 대해 경찰은 노조의 야간 문화제가 사실상 집회와 다르지 않다며 조금이라도 소음이 발생하거나 교통이 혼잡해지면 강제 해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찰과 노조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국노총이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을 지적하며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부를 엄호한 반면 민주당은 노동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이 경찰의 적법한 진압을 명분 삼아 경사노의 불참을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라며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기존 경사노의 위원 추천 몫을 양대 노총에서 MG노조나 비정규직 등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민노총, 한노총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독점하는 구조는 지금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당 일각에선 노정 간 대화 복원을 위한 정부의 유연한 자세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폭을 좀 넓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의 불참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봉을 휘둘러서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사례는 이게 진압 자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의문스럽게 합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노동권을 존중하고 폭력 진압 당사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경사노의 파행이 계속되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띄우겠다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번에 참여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도록. 노동 현안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갈등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의 대화 단절 위기를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출근 시간대 분당선 순회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서 1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1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생명에는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레일은 오작동한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과 지난해 각각 보수업체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한 검사에서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와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점검 방법과 유지보수 주기의 준수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며 철도시설 유지보수 적절성과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등도 들여다봅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즉시 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등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일철 KBS 사장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 방침에 반발하면서 대통령실이 이를 철회하는 즉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KBS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자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실의 분리징수 추진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 유중한 상황 앞에서 KBS 사장으로서 무거운 결심을 했습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KBS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와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민이 KBS에 원하는 건 수신료 분리 징수고 사장이 물러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이 원하는 게 있다면 좀 더 공정한 방송과 방만하지 않은 경영이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거라 계속 이행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2년차 개각에는 선을 그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쯤 정부 부처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복수의 관계자는 YTN에 부처 절반 정도인 10명 안팎으로 대규모 차관 인사가 진행된다면서 일부 미세 조정만 남았을 뿐 명단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비서관급 인사들이 이동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의 연쇄 인적 개편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차관 인사와 함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자폭설 등 과거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관련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은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나 유감 표명 필요성에는 이번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문제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추가적인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는데요. 당장 민주당 내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인사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차기 혁신위원장으로 누구를 내세우더라도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사퇴가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의 걸림돌은 이재명 대표가 근원적으로 있어요. 그를 이재명 대표의 결함 한계를 제거해야만 혁신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당 주류인 친명계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에 대해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대표가 적절한 수준에 또 유감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거친 표현으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난한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대변인직 사퇴 등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지금 여당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 주 의원총회까지 앞둔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가 깊어지는 내용을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핵심 피의자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공소장에서 강 전 회장이 캠프 비선 역할을 하게 된 건 송영길 전 대표와도 협의한 결과라고 적시했습니다. 강 전 회장이 주도자로 지목된 이번 의혹을 송 전 대표도 알았을 가능성을 열어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송영길 캠프 비선으로 규정했던 검찰. 공소장에선 더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재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당권을 잡았던 지난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안에서 패배 책임자로 지목됐던 강 전 회장이 불신을 잠재우고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 3년 뒤 또 한 번 송영길 캠프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직함을 달고 있던 만큼 공개적인 정치 활동은 어려웠는데 협의 끝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앞세우고 뒤에서 총괄 역할을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협의 대상엔 이 전 부총장뿐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도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강 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 살포 의혹을 송 전 대표도 모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검찰이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송 전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하진 않았는데 혐의를 다지기 위해 다음 신병 확보 시도 대상은 최측근이자 당시 보좌관이던 박모 씨로 삼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전 보좌관이 스폰서에게 5천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윤관석 의원과 강 전 회장 연락을 받고 의원들에게 줄 돈을 2차례에 걸쳐 전해줬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보좌관이 송 전 대표 아래에서 총괄 역할을 했을 거라 본다며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 신병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정치 쇼를 멈추고 어서 조사해달라며 2번이나 검찰청을 찾았지만 비겁하게 저의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억지로 진술을 강요하고 민주당을 이간질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주변인 압박 등을 통해 혐의를 충분히 구체화한 뒤 송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셀프 출석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석방 다음 날인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이 구청을 찾았는데 박 구청장이 이른 아침에 몰래 청사에 들어가면서 양측이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아침 8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 용산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구청장이 다시 출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유족들을 피해 1시간 전쯤 몰래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박 구청장을 만나겠다며 청사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 유족들. 굳게 닫힌 구청장실 문 앞에서 구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가벼운 충돌도 일어났지만 박 구청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의 보석을 허가한 법원을 규탄했습니다. 재판의 주요 증인 대부분이 구청 직원인데 박 구청장이 현업에 복귀해 이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구청장이 구치소를 나서면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공직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청장이 지금 이 구청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이런 무능한 박희영 구청장에게 다시 맡긴다는 것 정말 또 다른 참사를 부를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 구청장이 앞으로도 정상 근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당분간 매일 아침 출근 저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시도 정황에 관한 국정조사 개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인사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 채용 비리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었고, 그리고 또 해킹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는 마찬가지로 다음 주 중으로 그 특위 구성에 관한 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해서 그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이 되면 그 이후에 양당에서 특위 의원을 구성해 가지고 지난해 9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 이후에 금융당국이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100명은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국은 우리 경기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약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부실 우려까지 커지자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그동안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은 대상 차주가 4만 6천 명가량 줄었고 이에 따라 대출 잔액도 15조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자금 여력이 좋아졌거나 정부가 지원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을 마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업황 개선에 따른 여유자금 등으로 이미 상환하고 있어 연착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을 이용한 차주의 경우 오는 2025년 9월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자만 정상적으로 낸다면 통상적인 대출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금융당국은 이자조차 내기 힘든 이자 상환 유예 차주에 주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실 차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이들의 규모만 1,100명으로 갚아야 할 돈은 1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상환 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들을 향해 금융기관과 함께 상환 계획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돈을 갚아나갈지를 작성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대 5년 동안 나눠 돈을 갚을 수 있는 만큼 차주에게는 기회의 시간을 줄 수 있고 금융기관에는 위험 관리에 유리하다는 취지입니다. 상환 계획서를 통해서 정말 괜찮은 기업과 5년 후에도 못 갚을 부실 기업을 이제 걸러내는,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차선의 안전 장치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의 경기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면서 금융권도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뒤에 신용점수가 하락했다는 소비자 불만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원상 회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대출을 갈아탔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소비자 신용점수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신용평가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개별적으로 대환대출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 하락이 없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내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유 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데다 추가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마약 5종류 이상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공범 최모 씨도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초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은 유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유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유 씨는 아직 코카인 등 일부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코카인 투약했던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미 유 씨 방어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고 증거인멸 정황이 더 나오지 않아서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유 씨는 계속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유 씨가 대마와 케타민 외에 다른 마약도 더 투약했다고 보고 있는데 검찰이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한 피의자는 유 씨와 지인과 의사 등 모두 21명입니다. 이 중 해외로 도피한 유 씨 지인을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인터폴 수배에 의뢰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이 3년 연속 전국 34개 하수 처리장에서 모두 검출됐습니다. 특히 항만 지역에서 이 사용 추정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17개 시도의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를 채집해 조사한 결과 필로폰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 처리장에서 모두 검출됐습니다. 조사 대상 불법 마약류 7종 가운데 이 사용 추정량도 가장 높았고 부산과 인천, 울산 등 항만 지역과 서울 등 대도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용 추정량이 더 많았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화물차에 치인 학생이 결국 목숨을 잃은 가운데 앞서 대학 측에 사고 지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는 지난 5일 캠퍼스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21살 대학생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추모 공간을 찾은 학생들은 사고가 난 언덕길이 가파른 데다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학생과 교수들이 학교 측에 위험성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5일 아침 8시 50분쯤 동덕여대 캠퍼스 안에서 등교하던 21살 대학생이 언덕길에서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용 화물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낮잠을 자던 육군 병사가 갑자기 숨져 부검을 해보니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선임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사전 징후가 충분했는데도 부대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인천의 육군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상병의 어머니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면회를 가서 아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몇 시간 전에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이틀 후에 휴가 나온다며 다시 만난다고 인사를 나눴는데 유족은 이상병이 부대에서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발목이 아픈 탓에 운전병에서 행정병으로 보직이 바뀌었는데 편한 일을 한다며 선임들이 폭언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간부들의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 등 업무 부담도 가중됐다고 말합니다.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 어쩔 수 없이 행정 일을 하면서도 선임들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남들은 일과가 끝나면 쉬는데 우리 아들은 자기 전까지 업무 일을 했고 이상병은 지난 2월 한 차례 투신을 시도했다가 다른 병사에게 제지당했고 이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선임들의 괴롭힘 때문에 약물 복용을 통한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적힌 당시 군병원 의무 기록도 공개됐습니다. 군의관은 자살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부대 간부에게도 조언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상병은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부검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외과 등에서 처방받은 약물 14종을 치사량만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전 징후가 있었는데도 부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 약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 상병이 약물에 중독될 정도로 과다 복용할 수 있었는지. 육군은 수사를 통해 미흡한 부대 관리와 일부 부대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확인됐다며 법과 규정에 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이 제기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한 뒤 설명회를 열고 최종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오늘 새벽 갯벌에서 혼자 어패류를 잡던 60대가 밀물에 갇혀 숨졌습니다. 최근 갯벌 고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작업 전 물때를 반드시 파악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인천 영흥도 인근 갯벌에 고립됐다는 60대 여성 A씨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곳은 조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갯벌인데요. 경찰은 A씨도 밀물대 이 근방에서 어패류를 잡으려다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A씨의 정확한 위치가 바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고 지점의 어떤 워낙 폭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정확한 그 사고자 자기 위치가 객관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이미 벌써 다급한 시간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출동 준비하고 구조 대응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적어도 이제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A씨는 1시간 뒤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무의도 한하계 해수욕장 근처 갯벌에 고립됐던 남성 2명이 구조됐습니다. 같은 해수욕장에선 지난달 17일과 이달 4일에도 어패류를 잡던 사람들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 밀물도 빠르게 차오릅니다. 그러나 행락객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먼 곳까지 나가 조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개잡이에 몰두하다가 밀물이 주변을 에워싼 걸 뒤늦게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시간대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한번 밀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물의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피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밀물에 갇힌 상황에서는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렵고 구조대가 도착해도 갯벌이 워낙 넓은 탓에 수색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갯벌에서 작업할 땐 멀리 가지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 밀물 시간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적어도 2명 이상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 구명조끼를 입어야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귀가 낄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사건 2달 전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르기 2달여 전인 지난 3월 12일 새벽 1시쯤 부산 진구에 있는 B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지인과 함께 B씨 집에 방문했을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속여 46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일당 4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280여 명에게서 460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27명을 붙잡아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대구와 울산 등에서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 4억 4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교차로에서 차선을 위반한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거나 술집 주변에서 기다리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를 골라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가 해당 분양 계약이 해지되면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민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입자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공인중개사 중개로 경기도 광주 5층짜리 신축 빌라에 보증금 8,900만 원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임대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건 2주택 매수인 B씨로 이보다 앞서 2016년 분양 계약을 했지만 잔금은 다 치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는 집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보증금 등을 보장한다는 특약도 계약서에 넣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건물주로부터 B씨가 대금을 치르지 못해 분양계약이 해제됐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내용증명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졸지에 쫓겨날 처지에 놓인 A씨는 새로운 집주인 C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C씨는 무단으로 거주한 기간 월세를 내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B씨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였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B씨가 부동산을 아직 인도하지 못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었다며 앞선 분양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세입자 A씨의 임대차 계약도 무효라고 봤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긴커녕 월세까지 물어줘야 했던 A씨의 상황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졌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B씨가 건물주와 맺은 분양계약 내용을 짚었습니다. 건물주는 B씨가 잔금을 치를 수 있게 계약서에 임대를 놓을 수 있게 했는데 이를 통해 B씨에게 임대 권한을 줬다고 본 겁니다. 신축하는 빌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임대인이 과연 지금 현재 등기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았는지 하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관련해 발생했던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는 법 조항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고향 강원도 춘천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딴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홍성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 대회. 선수들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 한국 축구 간판이자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평상복 차림으로 대회를 깜짝 방문한 손흥민 선수는 유심히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대회 기간 손 선수가 방문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지만 대회 첫날 손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유소년 선수들과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둘째 날 손 선수가 깜짝 방문한 겁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지만 축구화와 공을 들고 찾아온 해외 유소년 선수들에게는 사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손 선수가 축구장을 빠져나오자 팬들이 몰렸습니다. 환호가 이어지자 손을 흔들며 화답하고 짧은 인사를 건넨 손흥민 선수. 내일도 와요? 내일이 모르겠어요. 다치지 말고 항상. 선생님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릴 때 봤는데 너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어안이 벙벙했어요. 발롱도르 5개 받자. 자신의 이름을 딴 유소년 축구 대회에 깜짝 방문한 손흥민 선수. 짧은 만남이었지만 팬들과 후배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중국의 대학 입학 장문 시험에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출제됐습니다. 매년 1,200만 명 안팎의 수험생들에게 이 시진핑 사상과 어록을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당 간부로 보이는 어른들이 시 주석의 어록을 낭독하다가 웃음을 터뜨리는 영상이 공개돼 또 한 번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291만 명이 응시해 역대 최다로 기록된 올해 중국 대학 입시 가오카오. 첫날 장문 시험 문제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제시됐습니다. 阻挡别人的路也不会让自己行得更远. 지난 3월 세계 정당 토론회에서 한 말인데
이에 대한 생각을 800자 이상 쓰라는 겁니다. 시진핑 집권 2기를 연 지난 2018년 입시 때도 시 주석의 말을 인용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매년 1200만 명 안팎의 수험생들이 시진핑 사상과 어록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3년임과 1인 체제 확정 뒤인 지난 4월엔 시진핑 저작 선집이 발간됐습니다. 시 주석의 글과 연설문을 모아놓은 책인데 대학이나 당 교육기관 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원 또는 간부로 보이는 어른들은 시 주석의 어록을 낭독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一切为了人民，一切依靠人民。一切为了人民，一切依靠人民。 지난 4일 중국 남부 창사에 있는 당 역사관에서 선전 영상을 찍던 중에 벌어진 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선 곧 삭제돼 이들이 누구인지 갑자기 왜 웃음을 터뜨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 SNS에 여전히 남아 인민에 대한 공산당의 본심을 보여줬다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일본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학부가 설치된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학교법인 아사히하고는 2025년 일본 서남부 규슈에 있는 사가현에 남녀공학 4년제 대학 다케오 아시아대학을 개교하면서 현대 한국학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한국학부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를 축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 등을 배우게 됩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걷히면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8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더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후 점차 날이 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고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19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안동 29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오겠고 휴일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